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1강이고요. 배울 내용은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의 대두입니다. 또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새로운 학풍이 등장을 해요. 그 학풍은 실학, 양명학 또는 국가공동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지 제가 또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성리학의 재해석, 성리학의 변화입니다. 여기는 단독으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좀 이따 보겠지만 박세당과 윤유 같은 경우는 인물 문제로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막 깊게 막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조선 후기 때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리학이요.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저란이 끝나고 나서 한마디로 딱딱하게 보수화가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성리학에 대해서 그 어떠한 새로운 해석이나 또는 어떤 새로운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성리학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을 했다라는 주자, 이 주자가 말한 성리학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면은 그거는 쓰레기, 그거는 이단, 그거는 사문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다른 해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자 이외에. 그래서 주자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을 배척해요. 이때 주도했던 인물이 송시열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성리학자들은 왜 주자가 말한 거를 마치 절대적으로 무슨 절대 이거 뭐 오기면은 뭐 지옥을 가는 것처럼 믿고 따라야 되냐? 다른 해석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이 말한 게 성리학의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박세당이나 윤유 같은 경우는 유학경전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로운 의견을 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인물들은 얘들을 오늘날로 치면 이단이다,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죽여버리기도 하죠. 박세당 같은 경우는 사변록, 본인이 생각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유학경정 중에 뭐 대표적인 경정들이 예를 들면 뭐 대학, 그 다음에 뭐 시경,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 식대로 좀 해석을 단 거예요. 주자와 다른 해석을 답니다. 그 다음에 윤유는 독서기, 자기가 유학경전을 독서한 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좀 해석을 또 달아요. 그러자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 박세당의 윤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을 담기도 하지만 주자 이전에 유학을 얘기를 했던 공자니 맹자, 어떻게 보면 원시 유교죠. 오리지널 유교. 이거를 또 보고 또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읽어보고 또 가지고 온 게 이런 책들입니다. 담은 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을 좀 주자 중심의 성리학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성리학을 좀 보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라는 거. 그리고 호락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능검 심화에서는 안 나온 지가 거의 최근 해체로만 봐도 한 20회차가 넘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한 30회차 이전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최근 트렌드상 그 정도로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오답 선제로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호랑 논쟁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건가를 놓고 호론과 낙론이 논쟁을 펼치는 건데 이거예요. 핵심은 인간이랑 사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랑 동진이랑 분필이 있어요. 동진이와 이 분필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었던 호론, 인간과 은동진과 분필이 어떻게 본성이 같냐, 분필은 분필인데 다르다. 아주 낙천적인 낙론, 동진이와 이 분필 본성이 같을 수 있지, 같다라는 게 바로 낙론입니다. 그냥 이런 논쟁이 또 조선 후기 때 벌어지기도 했구나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도 어떻게 보면 성리학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조선 중기였던 중종 때입니다. 광조, 조광조, 조광조, 기묘사가 터졌던 그 시기 때. 근데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지행합일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뭐 엄청난 뭐 반향을 일으키거나 엄청난 막 주목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에 임진왜란 끝나고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란 병저란이 끝나고 나고 그 이후에
소론학자들 일부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양명학을요. 그리고 18세기 초에 정제두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깊게 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양명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제자를 양성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정제두가 광화도에서 양명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광화도의 정제두를 따르는 인물들이 모여서 양명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강하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제두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존언, 그 다음에 만물일체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양명학이 성리학과 도대체 뭐가 다르고 또 왜 이단으로 취급받았느냐? 요걸 알아볼 건데요. 성리학자랑 양명학자를 둘이 불렀습니다. 둘이 부르고 제가 두 명한테 이걸 준 거예요. 고구마를 딱 주고 이 고구마가 어떻게 달까요? 달지 않을까요? 호박 고구마일까요? 꿀 고구마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성리학자는 어떻게 하냐? 딱 이 호박을 들고 리와 기로 봤을 때 기 껍데기 봤을 때 색깔이 좀 붉으스름한 게 달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를 봤을 때 본성을 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자가 비켜라!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호박에 이 호박 고구마인지 꿀 고구마인지 어느 세월에 아는데 먹어봐야 알지? 양명학자는 바로 베어 먹습니다. 달다 이거 꿀고구마 차이점 아시겠죠? 양명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면 뭐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의 핵심 사상이 지행합일입니다. 알지 행동하는 거,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게 합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양명학의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리학의 이런 변하지 않는 주자 성향만 인정하는 이런 거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행합일설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단으로 똑같이 몰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큰 틀을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을 주자 성리학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롭게 보려는 시도 그리고 양명학 그리고 좀 이따 보는 실학까지 이런 것들이 왜 등장을 하냐? 성리학이 사회 혼란의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를 못하니까 좀 다르게 접근해보자 라면서 이런 새로운 학풍들이 등장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양명학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볼 실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명학 같은 경우는 시험에 절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20회차 안에서는 없어요. 물론 오답 선지로는 활용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아실 것 같아요. 정제두, 광학파, 양명학이 조선 후기구나. 요 정도로만 아셔도 충분해요. 지행아빌까지 아시면 퍼펙트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학입니다. 이번 강의 하이라이트예요. 실학은 시험 출제율이 높습니다. 매회 출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 3번 치면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특히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실학의 학자들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학자들. 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주장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문화로 오른 것은 해서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일단 판서로 잡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실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학이 등장했던 배경은 간단해요. 똑같습니다. 앞에와.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저란이 터졌는데 성리학이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린이 기인이 있다는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 실용적인 걸 좀 공부하자. 그래야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라면서 새로운 학풍, 실학이 등장했던 거예요.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 그러면 이 실학에는 크게 2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중농학파, 농업을 중시 여기자. 하나가 상업을 중시 여기자라는 중상학파예요. 여기를 시험을 내면 어떻게 내냐?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 유영원, 이익,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중에 2-3명을 던져놓고 다음 인물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중농학파의 전체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수원,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같은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2-3명을 던져놓고 다음 인물이 주장했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한마디로 중상학파의 전체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특징을 이제 잡아놓고 각각의 인물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중농학파입니다. 중농학파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업을 중시 여기는 학파입니다. 여기에 속했던 인물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경기 남인 출신들이에요. 우리 남인은 이미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 가세 상태가 좋지 않는데요. 몰락 양반이에요. 망한 양반입니다. 남인 기억나세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과 한 팀이었던 애들이 남인이잖아요. 얘들 장희빈이 아야 세상을 떠나면서 사약을 먹고 같이 폭망합니다. 그러면서 정계에서 다 쫓겨나거나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수도와 가까운 경기도 일대로 직접 유배를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낙향을 해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뭐냐? 드디어 실제로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나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멘트나 항상 나오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죠. 뭐? 특히 신하들이 전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전하, 백성을 위해 어진 성군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멘트를 하죠. 근데 똑같아요. 그 멘트를 하지만 그들은 절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100% 모르기 때문에. 왜?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남인애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유배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실제 농민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하다는 건 나라 힘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라 힘이 강해질까?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이 있죠. 그게 뭐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다. 근데 그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취업을 하고 5년 만에 만약에 집을 살 정도가 된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새 결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결혼하는 비율이 급증할 거예요. 5년 일하고 아파트 살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지. 집이 없으면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결혼하고 분명히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울에 나의 아파트를 갖고 싶지만 가지려면 얘기했잖아요. 분신술을 써서 은동진 만명이 동시에 강의를 해야 된다고.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대부분이 농민이잖아요. 그 농민들의 꿈이 뭘까요? 내 땅을 갖는 게 꿈이에요. 이거를 유배 갔던 남인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업을 중시했던 이 중농아파. 그러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려면 대부분의 사람이 농민이잖아요. 조선시대는 90%가 농민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의 힘이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 이들에게 자기 땅이 있구나. 또는 땅을 줘서 스스로 땅을 경작하는 자영농이 된다라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질 거고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면 국가가 여러 가지 개혁을 걸어도 이겨낼 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중농아파는 뭘 주장하냐? 토지를 개혁하자. 토지를 개혁해서 토지를 국가에서 어떻게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 땅이 없는 농민들은 이제 자기 땅이 생기는 거니까 스스로 자기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영농이 될 거다. 이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 땅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국가가 여러 가지 개혁을 걸어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고 나라 힘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게 중농아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중농아파의 인물 문제로 각각 단독으로 출제되면 그들의 뭐가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될까요? 그들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이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정약용, 유영원 나왔습니다. 공통점. 토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중상아파로 가볼게요. 자, 중상아파는 좀 써줘야 됩니다. 얘들은 노론이에요.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중앙 권력을 장악했던 그 노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상아파에 속했던 인물들은 금수저의 자식들이에요. 노론의 자식들입니다. 금수저. 그래서 얘들은 유학을 떠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집안은 나의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네? 그러면 돈 많은 집은 유학을 보내죠. 저 때도 그랬었거든요. 제일 좋은 데가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호주.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쪼달리면은 필리핀.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국내에 그냥 영어를 잘하는 유명한 선생님. 저 같은 케이스죠. 네. 자, 그것처럼 이 중상아파.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유학을 떠납니다. 어디로? 당시 최광대국이었던 중국의 청나라로 유학을 떠나요. 그러면서 청나라 유학에서 정말 많은 걸 깨우칩니다. 오랑캐라고 개무시했던 청나라, 넘나 힘이 강해졌다. 도대체 이렇게 힘이 강해진 이유가 뭐지?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조선도 이렇게 힘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캐치하는 거는 똑같아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독보적으로 잘생긴 인물들은,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인물들은 그 누구도 태클 걸지 않습니다. 넘사예요, 넘사. 뭐냐? 이들도 청나라가 이렇게 힘이 강해졌는데 오랑캐 주제. 그 강해진 이유를 분석했을 때 그 강해진 이유를 가져오는 게 똑같아요. 보는 게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청나라가 정말 힘이 강해졌구나. 왜? 상업이 발달하면 공업이 발달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동진이 신발 공장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겠죠. 그러면 동진이 신발 공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동진이가 그 번 돈으로 기술을 개량을 하겠죠. 초경량 집신, 에어 집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집신을 신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이 발달하면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청나라 힘이 강해진 이유로 상공업의 발달을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선에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 넘나 나라가 발전했다.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라면서 이들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면서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러면 중상하파 인물 몇 개 둥 던져놓고 다음 인물의 공통점. 상공업의 발달을 강조하였다. 또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농하파, 중상하파를 구분해드렸고요. 이제 각각의 인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학인데요. 실용적인 학문 보시면은 사회 문제점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실 방향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특히 중농하파를 경세치용하파라고도 불러요. 그러면서 경기 남인 출신이 대부분이고 농촌 사회 안정, 특히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 다음에 중상하파는 이용후생하파. 그 다음에 오랑캐지만 청나라 문물을 어떻게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서 북쪽 학문을 배우자라는 북하파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들은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 금수저의 아이들, 노론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청나라의 선지문물 수용을 주장했고 상공업을 진행시켜야 된다. 상공업을 중시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중상하파죠. 둘의 차이점 확실히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사진이 뭐냐면 연경도입니다. 연경도. 연행사. 우리 청나라로 갔던 사절단 이름을 연행사라고 불러요. 연경이 중국 청나라의 베이징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사료가 나올 때 연행사 어쩌고 저쩌고 샤랑샤랑 꼴랑꿍 청나라로 가는 사절단이에요. 청나라가 등장했던 시기가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알고 문제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중농하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영원입니다. 이 유영원은요. 호가요. 유영원 같은 경우는 호가 방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방계수록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방계수록, 심화에서는 쓴 사람의 책을 가지고도 정답을 내기도 합니다. 방계수록을 저술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역시나 우리가 유영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농하파니까 뭘 봐야 될까요? 유영원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을 알아야 되겠죠. 토지개혁을. 바로 균전론입니다. 방계수록 책 안에 이 균전론이라는 주장이 들어가요. 땅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원 자체가 본인이 몰락하긴 했지만 양반입니다. 본인이 양반이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토지를 분배를 하는데 약간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 농, 공, 상에게 토지를 분배를 할 건데 사, 양반, 농민, 수공업자, 상인 요렇게 각각 차등적으로 분배를 하자, 토지를. 이걸 주장했던 게 바로 주장했던 게 유영원입니다. 차등 분배니까 당연히 양반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 수공업자 상인 순으로 분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했던 게 바로 유영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영원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바로 사료 하나 보고 문제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유영원의 균전론.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산업공상의 차등적인 분배를 얘기를 했었던 방계수록 있죠. 요거 통째로 주고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그러면 유영원의 방계수록이 정답이 되기도 하고 균전론을 주장하였다고 주장이 되기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농하파의 특징이 정답이 되기도 하겠죠.
토지 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다. 문제 볼까요? 가인물입니다. 낙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고 반개서당이래요. 반개 수록을 저술했대요. 유영원죠, 유영원. 그러면 유영원 관련된 걸 찾으면은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보세요.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이게 균전제, 균전론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익 선생님이에요. 성호 이익 선생님인데 여기도 옆에 그냥 쓸게요. 자, 성호 이익 선생님인데 호가 성호입니다. 성호.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님이 쓴 책이 성호사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뭐가 있냐면 곽우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호 이익 선생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곽우록의 책 이름이 뭐냐면 내가 정말 천한 출신이고 또 천한 일반 일개 평민에 불과하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조언을 한번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한민의 나라 걱정, 그 책 이름이 곽우록이에요. 근심우, 나라에 대한 정말 평범한 농민의 근심 걱정. 책 제목부터 정말 겸손하지 않나요? 그 곽우록 썼던 이익 선생님. 이 이익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선생님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토지 개혁을 주장하셨냐? 바로 한전론을 주장하셨어요.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의 제한, 밭전, 땅의 제한을 두는 한전론을 주장하십니다. 그럼 이 한전론이 도대체 뭐냐? 자, 토지가 이렇게 100평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평이 있는데 동진이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70평만 있으면 돼요. 30평?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당연히 땅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딱 70평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전론에 따르면 동진이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이 70평, 이 땅을 영원히 일하는 땅이라 그래서 이거를 영업전으로 묶어버려요. 영업전으로. 그럼 이 땅은 은동진이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은동진의 이 70평은 엉망장자라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동진이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땅 이 70평 영업전. 그러면 이 땅을 영원히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진이가 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농민이 몰락할 일이 없다. 반대로 이 30평.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땅 같은 경우는 매매전이라 해서 동진이가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팔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뒀던 그게 바로 한전론 이익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또 뭘 주장하냐? 국가를 위해서 6가지 존벌레를 얘기를 해요. 국가를 갉아먹는 6개의 존벌레가 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던 한전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6개 존벌레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 존벌레가 뭐냐? 양반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노비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 때문에 분당이 심해지고 어떻게 지들끼리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들이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뜨끔하는 내용이 나와요. 게으름. 저도 약간 뜨끔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 저 쇼핑 좋아하는데 저도 뜨끔해요. 그 다음에 미신숭배.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니까 승려를 국가를 갉아먹는 6개 존벌레로 지적하기도 해요. 이게 이익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성호 이익 선생님 이야기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뻔하죠. 뭐 성호사설, 곽우록 책 이름 주고 내용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토지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갉아먹는 6개 존벌레를 지적하였다. 찾으면 정답. 자, 그러면 한번 사료를 또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익 선생님 문제. 일단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성호학파, 성호사설, 곽우록, 그 다음에 한전론, 그 다음에 갉아먹는 6개 존벌레, 그리고 사료. 요 사료를 통째로 주고 다음 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익인 걸 알고 푸셔야 됩니다. 동지인이
동진이가 MBN 방송에서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호이익 박물관을 방문해서 성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 선생님 이야기를요. 동진이 아주 애때입니다. 깜찍해요, 동진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돌이 어떻게 저의 얼굴을 그려주는 아름다운 스토리.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돈을 뱉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방송이고 성호이익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이 책은 땡땡땡땡인데 성호 사설이래요. 성호이익 선생님. 노비제도 개혁, 서울 차별 폐지, 신분제 양반제도, 노비제도 주장 폐지를 주장해서 6개 존벌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6개 존벌리 중에 들어가잖아요. 노비제도 개혁. 쭉쭉 보시게 되면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운을 주장하였다. 정답은 5번이죠. 이제 중농학파 중에서 시험에 가장 출제율이 높은 정약용 선생님, 그리고 실학처 전체를 통틀어서도 출제율이 가장 높은 정약용 선생님. 자,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쓰셔요. 실학을 집대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쓴 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책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봤었던 목민신서 있죠. 목민신서. 목민간이 갖춰야 되는 마음가짐을 쓴 거. 목민간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이 아니지, 당시에 사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또가 가져야 되는 마음씨,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초딩 때 책을 본 적은 없겠지만 항상 이게 초등학교 필독서기 때문에 표지는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또가 이렇게 웃고 있고 백성들은 막 같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아름다운 표지. 그게 바로 목민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이런 각종 개혁이 담긴 책이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실제로 정답이 됩니다. 경세유표요. 경세유표. 이 책을 통해서 정약용이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다 담고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흠흠심서라고 있습니다. 흠흠심서 같은 경우는 법책이에요, 법책. 그 다음에 마가회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자주 언급이 되더라고요. 마가회통 같은 경우는 병입니다, 병. 당시에 거의 걸리면은 치료를 거의 못하고 죽었던 홍역, 천년두 같은 걸 소개하고 치료법을 다룬 게 바로 마가회통이에요. 자, 그리고 아방강력고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약용 이런 책을 썼고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약용 선생님이 역시 주장했던 토지개혁이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이 뭐냐면 여전제예요. 여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실현 가능한 형태로 뜯어 고친 게 뭐냐면 정전제, 정전제. 그러면 정전제가 뭐냐? 정이 뭐냐면요. 우물정이에요, 우물정. 핸드폰에 여러분들 흔히 샵키라고 얘기해요, 샵키. 이겁니다. 땅을요, 이렇게 우물정자, 핸드폰 샵키로 나눕니다. 그러면 땅이 지금 어떻게 돼요? 9등분이 되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가 1여, 요거 하나가 2여. 그러면 정전제에 따르면 총 9개 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진이가 사는 마을에 땅을 이렇게 주고, 정전제로 나눠서 주고, 9등분을 시켜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를 으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수확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확물 중에 가운데 있는 이거는 국가 세금으로 내고, 그러면 남은 8여죠, 총. 8여를 열심히 일했던 노동량에 따라서 각각 분배를 하는 거예요. 동진이는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고, 하루 일한 누구는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공동생산, 공동분배 느낌? 사회주의 느낌 살짝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 박사님들은 정약용 선생님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바로 정전제입니다. 그래서 여전제가 아까 1여 이게 총 9개 정전제죠. 그래서 요 정전제 내용 잡아드렸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전제 또는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은 누구의 오른팔입니까? 누구의 소울메이트입니까? 정조대왕의 소울메이트죠. 그래서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만들 때 큰 역할을 합니다. 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수원화성이 건축되는데 비용가,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화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조대왕이 서울에서 수원을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리 대신에 어떻게? 그냥 다리가 아니라 배를 연결해서 만드는 배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한 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한강 배다리, 거중기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퍼펙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심화에서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순조가 초딩나이에 즉위를 하자 어떻게? 외가 쪽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도 정치 가문들이 어떻게? 정조와 친했던 세력들, 본인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날려버리기 위해 날려버리려고 딱 봤더니 그들이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고 있네. 그러면서 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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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때는 신해박해, 그리고 다음 헤이유 헤이유 그 다음이 신유박해, 신유박해를 일으켜서 정약용을 비롯한 형제들을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때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바로 다산초당이죠. 거기서 수많은 책들을 집필을 해요. 그 책을 집필했던 이유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언젠가 나는 다시 중앙정계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걸 바탕으로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정약용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를 다시 좀 볼까요? PPT를 보시게 되면 실학을 집대성, 옥민심서, 경세유표, 흠문심서, 마가회통 등, 그 다음에 전남 강진, 특히 강진 같은 경우는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지역사로 따로 문제가 나올 때 정약용 이야기, 다산초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전제, 공동농장, 맞죠? 공동소유, 공동병장, 그리고 실현 가능의 형태로 정전제, 그리고 한강 배다리, 거중기까지 정약용 이야기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전제예요. 보세요. 무릇 일려 토지는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아하, 여전제, 정전제, 정약용이네. 문제 볼까요? 마가회통, 그 다음에 강진유배지, 목민신서 다 나왔네요. 정약용 문제죠. 정약용 선생님을 찾으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경세유표를 집필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중상하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상하파의 유수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아마 20회차 전까지도 거의 나온 적이 없을 거고, 굳이 나온다라면 유수원 플러스 박지원 또는 플러스 박재가 플러스 홍대영 같이 묶어서 중상하파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로 활용될 수가 있겠지만, 유수원을 가지고 단독으로 낸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0회차 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면 유수원 같은 경우는 책이 유스, 우서, 왠지 느낌이 비슷합니다. 우서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중상하파잖아요. 상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유수원 선생님은 뭘 강조냐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를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기억나세요? 조선은 농민과 상인이 있으면 둘 중에 누굴 더 우대한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농민을 훨씬 우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상인을 천대하고. 상업을 중시하기는 중상하파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농민이든 상인이든 제발 차별하지 마라. 라면서 직업적 평등화를 주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인들도 농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제발 뭔가를 할 때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라.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중상하파잖아요.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유수원 선생님. 그리고 홍대용 선생님입니다. 홍대용 선생님은 최근에 심화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대용 선생님은 청나라 유학파 출신이죠. 그리고 유학해서 보고 느낀 걸 책으로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냐면 홍대용 선생님의 호가 뭐냐면 담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호를 따서 담헌서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책 안에 쉽게 말하면 부제가 있을 거 아니야. 안에 제목이 예를 들면 은동신의 한국사라면 부제가 소제목이 지금 우리 41강, 40강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마경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산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엄서 안에 이마경륜, 의산문답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경륜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게 원흉이다. 이 과거제 때문에 관직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당을 나눠서 싸우는 붕당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각종 군사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사문답은 보세요. 문답.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허자와 시롱이라는 인물 두 명이 답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허자가 맨날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롱이라는 사람이 이 허자에게 깨우침을 알려주는, 질문하면 답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어떤 걸 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지전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전설이 뭐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응?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자, 예전에는 조선시대만 해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지전설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중국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나라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깨트린 게 바로 의사문답의 지전설이죠. 홍대영이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십니다. 지구가 있다라면 지구는 수많은 여러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우주가 또 또 다른 지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무한우주론이죠. 그래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지구가 돈다. 중국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과학기구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이때 본인이 만든 과학기구가 혼천이에요. 그래서 혼천이를 제작하였다. 이게 홍대영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홍대영도 상공업을 중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청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홍대영과 관련된 걸 다 잡아드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PPT를 잠깐 보시면요. 이마경륜 의사문답, 이거는 다 담원서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담원은 홍대영의 호입니다. 그리고 의사문답에는 지전설, 무한우주론이고, 담원서 안에 이마경륜에는 뭐 담원서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과거제 폐지, 뭐 군사제도 개혁, 여러 가지 각종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혼천이를 제작해서 이걸 바탕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또 본인이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내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보고 느낀 걸 쓴 을병연행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뭐 선지로 언급이 되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막 정답으로 활용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홍대영이 얘기했던 의사문답이고요. 요거 다 주고 보세요. 의사문답 책 제목 줄 거예요. 홍대영이네 접근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존의 원청이를 개량했대요. 그리고 그의 학문은 담원서로 정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대요. 홍대영 선생님은 정답 1번. 의사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셨다. 정답은 1번이고요. 기기도설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기기도설이 중국 책입니다. 요걸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에 크게 기여했던 정약훈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고요. 3번은 자경륜은 장영실이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은 똑같이 유학파예요. 청나라 유학파 출신이고 청인문물 수용을 주장했고 상공업 진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선생님이 또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언어 시간에 끊임없이 보고 배웠던, 또 시험에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던 그 책의 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열알기, 청나라를 갔다 오고 쓴 기행문, 그 다음에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걸 내용을 모른다. 저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만났던 국어 선생님 탓이에요. 네, 책임 전가고요. 그런 책들을 보시게 되면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비판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셔야 됩니다. 여기를. 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중상하파는 청나라가 왜 발전했는지를 딱 분석했을 때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구나. 그러면 한 단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뭐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했을까? 요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똑같다니까요. 또 사람 보는 눈 똑같다니까요. 잘생긴 사람들, 완전 잘생긴 사람들은 넘삽니다. 그 누구도 못생겼다고 하질 않죠. 그처럼 다 똑같은 걸 또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했구나. 뭐냐? 수레와 선박. 이걸 강조합니다. 청나라가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가 발달했다. 무슨 말이냐? 수레가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를 계속 끌게 되면 도로가 닦이잖아요, 여러분들. 도로가 닦이면은 교통이 발달하겠죠. 상업 발달의 중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배를 가지고 국제 무역에 뛰어들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조선 후기 때 포구산업 발달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배가 오늘날로 치면 소형차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는 대형차, 버스, 트럭 이런 거대한 배를 가지고 무역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무역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화폐 유통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서양의 문물,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박제가 선생님은 중상학파 인물 중에서는 시험 출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 박제가 선생님은 또 본인이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이 또 중요하죠. 서자, 얼자를 합친 말.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왔지. 길동이는 왜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을까요?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서자.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청민인 경우 그 자식은 얼자. 합쳐서 서얼. 박제가는 서얼입니다. 이 박제가는 대신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조 때 그걸 인정받아서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규장각 검서관으로 유득공, 이덕무 이런 인물들과 함께 등용이 되죠. 그리고 이 박제가도 청나라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박정호 똑같이. 청나라가 상공업이 발달했으니까 나라 힘이 강해졌다. 상공업이 강해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경이 뭐가 있냐면 수레와 선박을 활발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이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공업을 키워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박제가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감동받은 제자들이 하나의 학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북학파예요. 이 북학이라는 책에 뭐가 있냐? 박제가 선생님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이 북학이라는 책에서 박제가 선생님은 소비를 강조하세요. 소비를. 소비왕입니다. 소비왕. 쇼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동진이 신발 공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진이 신발 공장이 신발을 신나게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진이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을 할 거고요.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동진이가 은동진 신발 공장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겠죠. 그러면서 또 노동자를 또 고용하겠죠. 상업이 계속 더 발달하겠죠. 그리고 또 동진이가 돈 번 걸 바탕으로 계속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신발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발의 기술도 진화를 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신에 에어가 달립니다. 너무너무나 가벼워요. 그 다음에 또 초경량 집신, 마치 신지 않은 듯한 그런 신발들. 그 다음에 또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난다네요. 또 신발을 신으면 빨라진다네요. 이런 것들. 기술이 또 발달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가 선생님은 제발 가능한 만큼 동진이 신발 좀 사주라. 소비를 강조합니다. 그럼 반대로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은동진 신발 공장에 신발을 안 사줘요. 그러면 은동진 돈을 못 버니까 신발 공장 문을 닫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동진이 신발은 절대 나오지가 않을 거고 신발이 어떻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신발 산업이 쇠퇴하겠죠. 신발의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강조했던 건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이거를 또 우물에 빗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물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적당히 퍼줘야 돼요. 이걸 적당히 안 퍼주면 물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적당히 퍼라. 적당히 소비를 해라.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박제가 선생님도 큰 틀에서 보시면 상공업을 중시 여겼고 청문물 수용을 주장했던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북학이 규장각 검서관, 그 다음에 청가의 무역 확대, 수레 선박 이용, 상공업 강조, 그 다음에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소비를 우물에 빗대서. 그리고 대형 배를 가지고 대형 무역에 뛰어들자.
여기 보시면 정말 유명한 사료죠. 비유와 감대, 재물은 대체로 생각 같다. 읽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이 사료가 정말 잘 활용이 됩니다. 이거를 주고 박쥐가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걸 주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조선 후기 경제 내용 찾으면 되고요. 또는 다음 같은 시기의 문화, 조선 후기 문화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박쥐가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박쥐가 문제.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이래요. 보시면 실학자인데 쭉 보시면 비유컨대 들판의 우물물과 같아. 깃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버리네. 청에 발달한 문물을 경험하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관에 등록됐대요. 그리고 우물론에 빗대서 소비를 강조했대요.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박쥐가. 보시면 쭉쭉쭉 보시면 북학이 책에서 끝났죠. 이미 수레와 배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박지원 선생님도 수레와 배의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니까요. 중상업파가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박지원, 우서, 산업공상 직업적 평등, 이거는 유수원 선생님. 1번 정약용, 2번 정제두.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역사책인데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큰 틀에서 국학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새로운 흐름이에요. 뭐냐? 조선 초기나 이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치가 아니라 중국의 경치, 이거를 더 보고 그리고 했더라면 제발 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글, 우리의 한글, 우리의 경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하자 라면서 국학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학운동의 일환으로 쉽게 말하면 국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문화에 더욱더 관심해가지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자 라면서 각종 역사책과 각종 지리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자, 그러면서 앙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쭉 보시면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요. 뭐냐면 그동안 항상 역사책을 쓰면 중국의 역사를 기본 틀 베이스로 딱 삼아놓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조선 때 기억나세요? 위만조선. 중국에서 건넌 위만이 고조선을 틀어지고 위만조선을 오픈했잖아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는 그 위만조선을 아예 빼버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경의 연려실기술, 이거는 뭐 조선의 정치와 역사 이런 거를 객관적인 소설로 뭐 정리했다. 그냥 뭐 이런 게 조선 후기 때 있었네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국학운동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는 게 정말 극소수예요. 제가 그거는 따로 언급을 할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경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말하고 넘어갔잖아.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조선 후기 때 그냥 이런 책이 나왔구나,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 외국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그래요, 고구려와 발해 역사, 그리고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는 제가 발해 역사할 때 사료로 한번 사용했었죠.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조영의 대씨가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조선 후기 때 와서야 발해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고 이렇게 다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북국 영어를 처음 썼다. 그리고 유득공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사체 김정희 선생님, 중요하죠. 이거 예전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언제? 진짜 흥행했던 신라 진흥왕. 진흥왕이 북한산에 세웠던 북한산 순수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진흥왕 때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무학대사의 비로 알고 있다가 조선 후기 때 실학자였던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님이 중국의 기록과 비록을 딱 했더니 이거는 진흥왕의 비구나, 진흥왕 때 세워진 진흥왕의 비석이구나 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게 바로 금석관록. 요거는 김정희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 하나 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면 쭉쭉쭉쭉 보시면 그런데 그의 발해고 끝났네. 여기 발해고를 지었대요. 유득공이죠. 유득공. 유득공은 1번이 바로 있네요.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활동했다. 2번 정제두, 의사문답 홍대영,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금석관록의 김정희. 5번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재마 선생님. 자, 지도인데요. 지도 같은 경우는 정상기의 동국 지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왜 중요하냐면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예요. 백리척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시험에 한 15번 치면 한 번 정도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그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로 축척을 사용하였다? 그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다라는 거. 그러면 김종원 선생님의 대동여지도.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 후기다라는 걸 둘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날에도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현재의 지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오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오차가 없으면 조선 초기 때는 불가능합니다. 조선 후기 때 와서야 지금의 지도와 거의 흡사한 대동여지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동여지도는 정말 정밀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산맥, 하천 다 표시가 됐고 또 이게 크기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2척의 모판본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22번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행 가기 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우리 해외여행 가는 이런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도가 있죠. 지도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걸 22번 접을 수 있게끔 목판본으로 제작을 했고요.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도로망마다 심리가 지금으로 치면 4km입니다. 4km마다 도로망에 표시를 해서 쉽게 거리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척의 목판본이니까 당연히 분첩, 절첩, 십 이게 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휴대가 간편하고 열기가 또 용이하겠죠. 그게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가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 다음에 오른쪽이 대동여지도.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번 경민 물건은 김종호가 당시 조선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대동여지도죠. 여기 밑에 있잖아요. 대동여지도. 그러면 관련된 걸 찾으면 심리마다 눈곱을 딱딱딱 찍었고요. 보시면 1번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였다? 오답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상기 동국지도라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전체 22첩의 목판본, 그리고 접을 수 있는 분첩식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회 공부할 때 이게 사료로 많이 나오죠. 이거는 사람이 지리를 택할 때, 집을 택하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살 곳을 택할 때 요소들 다 담은 거고요. 은동진이 사는 대구에는 뭐 인심이 어떻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그래요. 이런 게 있군요. 정약용의 아방강력고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정약용이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면 이걸 정답으로 낸 적이 아마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시문을 냈거나. 그래서 아방강력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토의 강력. 예를 들면 대구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이름이 뭐였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이름을 불리게 됐고 이런 것들을 지명을 다 고증을 한 거예요. 밝혀낸 겁니다. 그게 아방강력고. 그 다음에 뭐 김수홍의 조선팔도 고금 청남도 그래요. 그런 게 있네요. 이수강의 지봉유술 뭐 강계고 그래요. 그런 게 조선 후기 때 있었네요. 알겠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택리지에 있던 사료 내용이고요. 한글 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춘의 훈민정음운의 최석정의 경제정운 뭐 유희의 업문지 우리나라 의문연구소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어휘 수집 단어 수집한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게 조선후기 때 있었네요. 아마 이게 정답이 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하고 그냥 그래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희, 업문지, 뭐 서문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로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약전이 정약용의 형제죠. 그러면서 유배를 갑니다. 흑산도로. 그 유배 중에 주변의 해양의 생태계를 다 담은 책이 자산어보예요. 이게 영화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산어보 책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정독을 다 했어요. 정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첫 번째 방송 어촌 캠프. 이게 뭐냐면요. 여기 김풍 셰프고요. 여기 보면 당시 직접 해산물을 잡아요. 그리고 김풍 셰프가 막 요리를 해요. 그러면 그 요리하는 중간 이렇게 쉬는 타이밍에 잡은 요리에 대한 거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막말로 해삼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 보면 돼요. 자산어업에 보면 해삼이 원래 이름이 뭐였고 이게 왜 이렇고 이런 거 다 적혀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 거의 자산어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책이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해서 잡아드렸고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흑산도가 지역사 문제로 나올 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때 이게 활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이의 첫 번째 방송, 비운의 방송입니다. 그리고 네, 이건 예전에 김풍 셰프랑 같이 찍은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출연했던 MC가 누구냐면 서경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석님은 지금도 친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